김현주 씨, 혼인빙자 사기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합니다. 김현주가 본명인 며느리였던 김지혜는 마지막까지 저항했습니다. 이건 오해예요. 저는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하지만 경찰은 이미 모든 증거를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며느리였던 지혜가 주인공 정옥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당신들이 뭔데 나를? 우리가 뭔데? 너한테 인생 망가진 사람들이야. 주인공 정옥은 마침내 복수를 완성했습니다. 그러나 기쁨보다는 허탈감이 더 컸고 주인공 아들인 상훈의 상처도 쉽게 아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정옥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진짜 희망을 찾아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노총각 아들과 사기 결혼한 며느리를 끝내 찾아내어 복수를 하고 절망을 이겨내어 진짜 희망을 찾아낸 주인공 정옥이라는 할머니의 특별한 사연입니다. 끝까지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매일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서울 외곽의 오래된 다세대 주택가, 이른 새벽 5시 30분. 68세의 정옥 씨는 어김없이 눈을 뜹니다. 몸이 시계보다 정확해진 지 오래입니다. 무릎이 시큰거리지만 일어나 부엌으로 향합니다. 가스레인지 앞에 서서 물을 끓이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골목길을 바라봅니다. 아직 어둠이 짙게 깔린 새벽이지만 이미 몇 집에서는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상훈이 도시락부터 챙겨야지. 정옥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냉장고를 엽니다. 어제 저녁에 미리 준비해둔 반찬들이 작은 용기에 나뉘어 담겨 있습니다. 김치볶음, 계란말이, 멸치볶음. 화려하지는 않지만 정성이 담긴 음식들입니다. 도시락을 싸는 정옥의 손놀림은 능숙합니다. 하지만 가끔 한숨이 새어나옵니다. 40세가 된 아들 상훈이 아직 장가를 못 간 것이 마음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며 벌써 5년째 무직 상태입니다. 처음엔 응원했지만 이제는 걱정이 앞섭니다. 우리 상훈이도 나이가. 정옥은 말끝을 흐립니다. 동네 아주머니들 사이에서는 이미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저 집 아들 언제 장가 가냐? 엄마가 너무 끔찍하게 키워서 그런 거 아냐? 이런 말들이 귓가에 맴돕니다. 7시가 되자 상훈이 방에서 나옵니다. 키는 크지만 어깨가 움츠러든 모습입니다. 엄마, 안녕히 계세요. 상훈은 도시락을 받아들며 인사합니다. 정옥은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등을 토닥입니다. 늦어도 괜찮아. 착한 여자 만나면 되지. 상훈이 나간 후 정옥은 빈집에서 혼자 아침을 먹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놓지만 집중하지 못합니다. 마음 한구석이 늘 무거운 까닭입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아들을 키웠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며 상훈의 학비를 댔고 과외비도 대줬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정옥의 통장에는 평생 모아온 돈이 있습니다. 공장에서 30년 넘게 일하며 한 푼, 두 푼 모은 적금이 4억 원, 남편이 남겨준 보험금과 부동산을 정리해서 모은 돈이 3억 원 정도 됩니다. 총 7억 원 정도의 재산입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상훈이 결혼하고 자신의 노후를 위해서는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후에는 동네 슈퍼에서 장을 봅니다. 계산대에서 만난 옆집 아주머니가 말을 겁니다. 정옥 씨, 상훈이는 언제 결혼해? 정옥은 애매하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글쎄요, 2년이 되면 되겠죠. 하지만 속으로는 답답합니다.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생각은 계속됩니다. 상훈이가 혼자 늙어가는 모습을 상상하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밤늦게 상훈이 돌아오면 오늘 공부는 어땠어? 라고 묻지만 대답은 늘 그저 그래요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상훈이 평소와 다른 표정으로 들어옵니다. 엄마, 할 말이 있어요. 정욱의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혹시 시험에 합격했나 싶어서입니다. 하지만 상훈의 다음 말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사실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정욱은 숟가락을 놓습니다. 정말? 상훈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지혜라는 분인데 한번 집에 데리고 와도 될까요? 정욱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집니다. 마침내 이 순간이 온 것입니다. 그날 밤 정욱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상훈이 드디어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생각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어떤 여자일까? 우리 상훈이를 좋아해 줄까? 온갖 상상을 하며 뒤척였습니다. 동시에 결혼 준비에 대한 걱정도 들었습니다. 돈이 많이 들 텐데. 하지만 상훈이 행복하다면 자신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상훈이 약속한 대로 지혜를 집에 데려왔습니다. 정욱은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집안 곳곳을 청소하고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오후 3시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지혜가 깍듯이 인사를 합니다. 38세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더 어려 보입니다. 단정한 원피스의 곱상한 외모, 그리고 무엇보다 예의 바른 말투가 정욱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아이고, 어서 와요. 상훈이가 자꾸 말하더라고요. 지혜는 정욱이 차려준 음식을 맛있게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머니께서 직접 만드신 음식이 정말 맛있어요. 저는 요리를 잘 못해서. 겸손한 모습에 정욱은 더욱 호감을 느낍니다. 그런 건 금방 늘어. 마음만 있으면 되지. 대화가 이어지면서 정욱은 지혜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됩니다.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셨고 혼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직업은 프리랜서로 번역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안정적이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꾸준히 일하고 있어요. 지혜는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정욱의 신뢰를 얻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지혜가 돌아간 후 정욱은 상훈에게 말했습니다. 진짜 괜찮은 여자구나. 너 복 받은 거야. 상훈도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도 마음에 들어 하시니까 다행이에요. 정욱은 오랜만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한 달 후 상견례가 성사되었습니다. 지혜 쪽 가족이 없다 보니 상훈의 삼촌, 고모가 참석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결혼 날짜도 3개월 후로 정해졌습니다. 정욱은 마침내 며느리를 얻게 되었다는 기쁨에 잠겼습니다. 그런데 결혼 준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지혜가 처음으로 부탁을 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신혼집을 구하려고 하는데요. 정욱은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지. 어디 생각해둔 곳 있어? 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상훈 씨 이름으로 보증금 4억 원짜리 전세를 구해주시면 나머지 혼수나 결혼 비용은 저희가 모두 책임질게요. 지혜의 말에 정욱은 잠시 당황했습니다. 4억 원이라는 금액이 자신이 평생 모아온 적금과 정확히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4억 원이 쉽지 않은 금액인데 정욱이 조심스럽게 말하자 지혜는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물론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하지만 저희도 나름대로 계획이 있어요. 좋은 지역에 전세로 살면서 돈을 모아서 나중에 집을 사려고요. 상훈도 지혜의 편을 들었습니다. 엄마, 지혜가 정말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뒀어요. 요즘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어서 이 기회를 놓치면 나중에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정욱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평생 모아온 적금 전부를 써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며칠 밤을 고민한 끝에 정옥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상훈이 행복한 게 최고지. 돈은 또 벌면 되고. 적금 4억 원을 모두 해약해서 전세금으로 내주기로 했습니다. 지혜는 감격한 표정으로 정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결혼식은 동네 작은 예식장에서 치러졌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지혜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아름다운 신부가 되었고 상훈도 평생 처음으로 이렇게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옥은 눈물을 훔치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 상훈이도 진짜 어른이 됐구나. 결혼식에 참석한 사람들도 모두 축복해 주었습니다. 상훈이 엄마 정말 좋은 며느리 얻었네요. 지혜 씨가 참 착해 보여요. 이런 말들을 들으며 정옥은 뿌듯했습니다. 4억 원이라는 큰 돈을 썼지만 상훈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후회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혼식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지혜가 신혼집에서 하룻밤을 보낸 후 갑자기 외박을 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친정 엄마가 갑자기 편찮으셔서 병원에 가야 해요. 정옥은 당연히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일주일의 절반 이상을 지혜는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상훈에게 물어봐도 친정일이 많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정옥은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직감이 들었지만 막 시작된 신혼생활에 참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이상한 점은 지혜가 집에 와서도 자주 밖으로 전화를 받으러 나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중요한 전화예요. 이런 말을 하며 현관 밖으로 나가서 한참 동안 통화를 했습니다. 정옥은 궁금했지만 며느리의 사생활까지 간섭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한 지 한 달이 지나면서 정옥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지혜의 외박이 잦아졌을 뿐만 아니라 집에 와서도 전화를 받으러 나가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잠깐만요, 중요한 전화예요. 지혜는 항상 이런 핑계를 대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옥은 우편함에서 신용카드 명세서를 발견했습니다. 상훈 명의로 된 카드였는데 처음 보는 카드 회사였습니다. 호기심에 명세서를 펼쳐본 정옥은 깜짝 놀랐습니다. 백화점에서 수십만 원짜리 화장품 구매,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고가 의류 구매, 심지어 명품 가방 렌탈 비용까지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정옥은 상훈에게 명세서를 보여줬습니다. 상훈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저 이 카드 만든 기억이 없는데요? 그럼 지혜가? 상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 준비할 때 필요하다고 해서 동의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쓸 줄은. 정옥은 조심스럽게 지혜에게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지혜가 집에 왔을 때 정옥은 차를 한 잔 끓여주며 말을 꺼냈습니다. 지혜야, 요즘 너무 자주 나가는데 혹시 무슨 일 있니? 지혜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사업을 준비하고 있어요. 정옥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업이라니? 네, 온라인 쇼핑몰이요. 친구와 함께 시작하려고 하는데 초기 자금이 좀 필요해서. 지혜는 울먹이며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께 말씀드리기가 부끄러웠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돈 이야기를 하게 될까 봐서요. 정옥은 지혜의 말을 듣고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아이고, 그런 좋은 일을 왜 숨겨? 사업이 잘 되면 좋은 일이지. 하지만 지혜의 요구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초기 투자금이 조금 더 필요해요. 1억 원 정도면. 정옥은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이미 4억 원을 전세금으로 내준 상황에서 또다시 큰 돈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1억 원이 쉽지 않은 금액인데 정욱이 망설이자 상훈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지혜 말이 맞아요. 이런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수도 있어요. 상훈은 지혜의 사업 계획이 얼마나 좋은지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정욱은 또다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미 평생 모아온 적금을 모두 써버린 상황에서 남은 건 남편의 보험금과 부동산 정리로 모아둔 3억 원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며칠 후 정욱은 결국 1억 원을 지혜에게 건넸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야. 더 이상은 도와줄 수가 없어. 지혜는 감격한 듯 정욱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꼭 성공해서 보답할게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지혜가 돈을 받은 지 일주일 후부터 집에 아예 들어오지 않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업 때문에 바쁘다고 했지만 연락마저 뜸해졌습니다. 상훈이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지혜 씨, 어디 계세요? 연락 좀 주세요. 상훈은 문자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장이 없었습니다. 집에 찾아가 봐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웃에게 물어보니 며칠 전부터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도 지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상훈은 점점 초조해졌고 정욱도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무슨 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 하지만 병원이나 경찰서에 연락해봐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집에 이상한 우편물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훈 명의로 된 대출 독촉장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정욱이 독촉장을 상훈에게 보여주자 상훈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 이런 대출 받은 적 없어요. 독촉장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금융회사에서 온 독촉장들이 연달아 도착했습니다. 총 금액을 계산해 보니 2억 원이 넘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상훈의 보험 수익자가 지혜로 변경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엄마, 저 정말 몰랐어요. 상훈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정욱은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총 7억 원이 순식간에 사라진 것입니다. 4억 원 전세금, 1억 원 사업자금, 그리고 2억 원의 대출까지 평생 모아온 재산이 모두 날아간 것이었습니다. 그제야 정욱은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거대한 사기에 당했다는 것을, 지혜라는 여자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접근했다는 사실을. 착하고 예의 바른 며느리라고 생각했던 지혜는 사실 치밀한 사기꾼이었던 것입니다. 밤늦게 상훈과 마주 앉아 있던 정욱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68세의 나이에 모든 재산을 잃고 게다가 2억 원의 빚까지 떠안게 된 것입니다. 상훈도 충격으로 인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혜가 사라진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욱은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현실을 받아들이기 위해 애썼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7억 원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평생 모아온 재산이 모두 물거품이 된 것입니다. 이럴 수가 없어. 정욱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혹시 실수가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행 직원의 설명은 냉정했습니다. 어르신, 모든 거래가 정상적으로 처리됐습니다. 본인 확인도 완료됐고요. 그런데 저희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며느리가 멋대로. 정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행 직원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지만 도움이 될 말은 해줄 수 없었습니다. 가족 간의 일이라면 저희가 개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욱은 보험회사를 찾아갔습니다. 상훈의 보험 수익자가
지혜로 바뀐 것을 원래대로 되돌리려고 했습니다. 수익자 변경 신청서에 보험 계약자의 서명이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오셔서 변경하셔야 해요. 보험회사 직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우는 그제야 기억이 났다고 했습니다. 지혜가 서류에 서명해달라고 했을 때 무슨 서류인지 제대로 확인 안 하고 서명했어요. 정옥은 한숨만 나왔습니다. 아들의 순진함이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전세 계약이었습니다. 정옥은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요. 하지만 중개사가 내민 계약서를 보고 정옥은 경악했습니다. 계약서의 집주인 이름과 전화번호가 가짜였던 것입니다. 이 번호로 전화해 보세요. 중개사가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현재 사용하지 않는 번호라는 안내가 나왔습니다. 중개사도 당황했습니다. 이상하네요. 계약할 때는 분명히 연결됐는데 알고 보니 계약 당시에만 임시로 개통한 번호였던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계약서상의 주소지에 가보니 그곳에는 전혀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저희는 전세로 내놓은 적이 없어요. 여기 저희가 직접 살고 있는 집인데요. 진짜 집주인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정옥은 떨리는 손으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신고하고 싶어요. 사기를 당했어요. 하지만 경찰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어르신, 이런 경우는 민사 분쟁에 해당할 수 있어요. 가족 간에 자발적으로 돈을 준 것이라면. 자발적이라니요? 속아서 준 거예요. 정옥이 목소리를 높였지만 경찰관은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증거가 있어야 해요. 지혜 씨가 처음부터 사기 목적으로 접근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나요? 경찰서에서 나온 정옥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법적으로도 도움을 받기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이미 소문이 퍼진 것 같았습니다. 저 집 며느리 도망갔다던데? 그러게 돈만 받아먹고 사라졌다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옥은 고개를 떨군 채 빠른 걸음으로 집에 들어갔습니다. 집에서는 상훈이 방문을 닫고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밥도 먹지 않고 있었습니다. 상훈아, 밥 먹어야지. 정옥이 방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가끔 흐느끼는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상훈은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어머니의 평생 재산이 날아갔다는 생각에 괴로워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바보였어요. 가끔 방에서 나와서 하는 말이 이것뿐이었습니다. 정옥도 마찬가지로 힘들었습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성급했나? 좀 더 조심했어야 했나?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동네 슈퍼에 장을 보러 나가기도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수군거림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불쌍해라, 평생 고생해서 모은 돈을. 아들도 장가 못 갈 것 같은데. 이런 말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앞으로의 생활이었습니다. 노후 자금이 모두 사라진 상황에서 68세의 정옥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상훈도 충격으로 인해 공무원 시험 공부를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어느 날 밤 정옥은 부엌에서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평생 이렇게 절망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가지? 미래가 깜깜했습니다. 상훈의 앞날도 자신의 노후도 모두 불투명해졌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밤늦은 시간이라 누구일까 싶어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김지혜라는 여자를 아세요? 낯선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옥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지혜에 대한 소식일까요?
김지혜요? 정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화기 너머 여성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혹시 그 여자한테 피해를 당하셨나요? 정옥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저희 번호를? 제 남동생도 그 여자한테 당했어요. 인터넷에서 피해자들을 찾다가 어르신 연락처를 알게 됐습니다. 전화를 건 여성은 박미경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희도 6개월 전에 똑같은 수법으로 당했어요. 결혼 사기였습니다. 정옥은 상훈을 불러 함께 전화를 들었습니다. 박미경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제 남동생이 42세인데 지혜라는 여자를 소개받았어요. 똑같은 방식이었습니다. 상견례, 결혼식, 그리고 전세금 요구까지. 얼마나 당하셨어요? 정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3억 5천만 원이요. 전세금 3억, 사업자금 5천만 원. 그리고 남동생 명의로 대출까지 받아갔어요. 박미경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박미경은 계속해서 놀라운 사실들을 알려주었습니다. 저희가 조사해 보니 지혜라는 여자의 진짜 이름은 김현주예요. 그리고 이미 결혼한 상태입니다. 정옥과 상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결혼했다고요? 네, 4년 전에 결혼했는데 남편이 의문의 사고로 사망했어요. 그 후 거액의 보험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박미경의 말에 정옥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보험 수익자를 지혜로 바꾼 일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박미경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저희가 추적해 본 결과 현재 또 다른 남성과 교제 중이에요. 그것도 임신했다고 속이면서 말이죠. 정옥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우리만 당한 게 아니라는 거네요? 네, 저희가 확인한 것만 해도 5명의 피해자가 있어요. 모두 비슷한 나이의 미혼 남성들이고 수법도 똑같습니다. 박미경은 제안을 했습니다. 어르신, 저희와 함께 지혜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경찰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정옥은 이미 경찰서에 가봤지만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저희는 다릅니다. 증거를 모았어요. 박미경의 목소리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지혜의 SNS 계정, 가짜 신분증 사용 내역,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까지요. 이제 현행범으로 잡을 수만 있다면. 다음 날 정옥은 박미경을 만났습니다. 40대 중반의 깔끔한 여성이었습니다. 박미경은 두툼한 파일을 가져왔습니다. 이 모든 게 지혜, 아니 김현주의 범행 증거들입니다. 파일을 펼쳐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지혜가 사용한 여러 개의 가짜 신분증, 다양한 이름으로 개설한 계좌 내역, 그리고 피해자들과의 대화 내용까지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걸 다 모으셨어요? 저는 사설탐정이에요. 박미경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남동생 사건 때문에 직접 조사하게 됐는데 조사하면 할수록 더 많은 피해자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박미경은 현재 지혜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지금 서울 강남에서 50대 사업가와 교제하고 있어요. 임신 3개월이라고 속이고 있고 이미 혼인신고까지 마쳤다고 합니다. 그 남성의 재산이 10억 원이 넘는다고 해요. 그럼 또 피해자가 생기는 거네요? 정옥이 안타까워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빨리 잡아야 해요. 저희가 계획을 세웠는데 어르신도 함께 해주시겠어요? 박미경의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새로운 피해자인 척 접근해서 현행범으로 잡는 거예요. 저희가 가짜 상견례 자리를 만들 테니 경찰에 신고해서 체포하는 겁니다. 위험하지 않을까요? 상훈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 위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방법 말고는 지혜를 잡을 방법이 없어요. 경찰도 현행범이 아니면 움직이기 어렵다고 하거든요. 정욱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68세의 나이에 이런 위험한 일에 뛰어드는 것이 맞을까요? 하지만 7억 원을 잃고 더 중요한 것은 아들의 인생이 망가진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해보겠어요. 정욱이 결심을 굳혔습니다. 우리 상훈이 인생을 망친 그 여자를 가만둘 수는 없어요.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도 생각해야죠. 박미경은 기뻐했습니다. 어르신, 정말 고맙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작전을 시작하겠어요. 먼저 현재 피해자인 남성분과 연락을 취해서 협조를 구해야 해요. 그날 밤 정욱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작전을 생각하니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습니다. 68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의를 위해서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상훈도 처음으로 희망을 품었습니다. 엄마, 정말 잡을 수 있을까요? 해봐야지.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 정욱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미경이 정욱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노트북과 여러 서류들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밤새 계획을 다시 점검해 봤어요. 새로운 방법을 찾았습니다. 박미경은 노트북을 켜서 지혜의 최근 동향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피해자는 김태영이라는 50대 사업가예요. 하지만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어요. 지혜가 이미 김태영을 버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정욱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지혜가 혼인신고는 했지만 김태영의 재산이 생각보다 복잡하게 묶여 있어서 빼내기 어렵다는 걸 알았나 봐요. 그래서 새로운 타겟을 물색하고 있어요. 박미경은 증거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지혜가 여러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했어요. 물론 가짜 신분으로요. 이번에는 이혼한 여성으로 신분을 바꿨습니다. 그럼 김태영 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훈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마 적당한 핑계를 대고 사라질 것 같아요. 임신이 거짓말로 밝혀지면서 자연스럽게 헤어지는 걸로 연출할 거예요. 박미경의 새로운 계획은 더욱 치밀했습니다. 지혜가 새로운 남성을 만나는 자리를 만들 거예요. 저희가 가짜 남성을 준비해서 지혜를 유인하는 겁니다. 누가 그 역할을 하죠? 정욱이 물었습니다. 제 동료 탐정이에요. 50대 중반의 남성인데 연기 경험도 있고 이런 작업에 능숙해요. 부인을 잃고 혼자 사는 부유한 사업가 역할을 할 거예요. 박미경은 상세한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남을 주선할 거예요. 지혜가 관심을 보이면 몇 번 만나면서 신뢰를 쌓고 그 다음에 결정적인 순간에 현행범으로 잡는 거죠. 그런데 어르신이 해야 할 역할이 있어요. 박미경이 정욱을 바라봤습니다. 저희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해요. 지혜가 같은 수법을 쓴다는 걸 증명하려면 기존 피해자의 증언이 필요합니다. 정욱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제가 뭘 하면 되죠? 작전 당일에 현장에 계셔야 해요. 지혜가 사기를 치는 순간 나타나서 신원을 확인하는 거죠. 위험하지 않을까요? 상훈이 걱정했습니다. 물론 위험할 수 있어요. 하지만 경찰이 대기하고 있을 거고 저희도 충분히 준비할 겁니다. 박미경은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지혜가 새로운 남성과 만나기까지 보통 2주 정도 걸려요. 첫 만남, 두 번째 만남, 그리고 본격적인 사기가 시작되는 세 번째 만남에서 잡을 계획입니다. 다음 날 박미경의 동료인 이철수가 정욱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50대 중반의 단정한 남성으로 실제로 사업가처럼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작전에 참여하게 된 이철수입니다. 이철수는 자신의 역할을 설명했습니다. 저는 건설업을 하는 사업가로 설정했어요. 부인을 3년 전에 잃고 혼자 살고 있고 재혼을 원하지만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설정입니다. 정말 사업가 같아 보이세요. 정욱이 감탄했습니다. 실제로 사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더 자연스럽게 연기할 수 있어요. 이철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일주일 후 박미경이 흥미진진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지혜가 미끼를 물었어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이철수 씨와 만나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정말요? 그럼 언제 만나요? 상훈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카페에서 첫 만남을 가질 예정이에요. 저는 근처에서 지켜볼 거고요. 첫 만남 후 이철수가 보고했습니다. 지혜가 완전히 관심을 보이네요. 제 재산 규모를 슬쩍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자신은 이혼한 지 2년 됐다고 거짓말했어요. 두 번째 만남에서는 더욱 적극적이었습니다. 지혜가 자신의 사업 아이디어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온라인 쇼핑몰 사업이라고 하면서 초기 투자금만 있으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박미경은 긴장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다음 만남에서 지혜가 본격적으로 돈을 요구할 것 같아요. 그때가 우리의 기회입니다. 세 번째 만남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일주일 후 일요일 강남의 한 레스토랑에서 만날 예정이었습니다. 어르신, 이제 준비하셔야 해요. 지혜가 사기를 치는 순간 나타나서 정체를 폭로하는 거예요. 정욱은 긴장되었지만 각오를 다졌습니다. 꼭 성공시켜야 해요. 그 여자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박미경이 마지막으로 당부했습니다. 어르신, 위험할 수 있으니까 신중하게 행동하세요. 하지만 이번이 지혜를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요. 일요일이 다가오면서 정욱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드디어 지혜와의 최종 대결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일요일 오전 정욱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이 지혜와의 마지막 대결이 되는 날입니다. 손이 떨려서 옷을 제대로 입기도 어려웠습니다. 진짜 잘 될까? 불안한 마음이 계속 들었습니다. 박미경이 오전 10시에 도착했습니다. 어르신, 준비되셨어요? 정욱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경찰은 어떻게 됐어요? 이미 레스토랑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어요. 신호만 주면 바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오후 2시 강남의 한 호텔 레스토랑. 이철수가 먼저 도착해서 창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정욱과 박미경은 멀리 떨어진 구석 테이블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상우는 집에서 전화로 상황을 보고받기로 했습니다. 2시 15분 지혜가 나타났습니다. 정욱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몇 달 만에 보는 지혜의 모습이었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비싼 옷을 입은 모습이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저 여자가 우리 돈으로 저렇게 꾸몄구나. 정욱의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지혜는 이철수를 보고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오빠, 기다리셨어요? 친근한 모습이었지만 정욱에게는 모든 것이 가식으로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박미경이 정욱에게 속삭였습니다. 저기 봐요. 지혜가 서류를 꺼내고 있어요. 지혜는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내 이철수에게 무언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사업 계획서겠네요. 이제 시작됐어요. 30분 정도 지나자 지혜의 목소리가 조금씩 커졌습니다. 정말 좋은 기회예요. 이런 투자처는 흔하지 않거든요. 이철수는 관심 있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초기 투자금이 얼마나 필요한가요?
2억 정도면 충분해요. 오빠 같은 분이라면. 지혜의 말에 정욱은 몸이 굳었습니다. 똑같은 수법이었습니다. 똑같은 말투, 똑같은 접근 방식. 모든 것이 자신이 당했던 그때와 동일했습니다. 이철수는 신중한 척하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보장은 어떻게 되나요? 혹시 다른 투자자들은 어떻게 됐는지. 지혜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이미 성공한 사례들이 많아요. 제가 직접 관리하고 있거든요. 박미경이 정욱의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이제 타이밍이에요. 지혜가 돈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어요. 정욱은 심호흡을 하고 일어났습니다. 68년을 살아오면서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욱은 천천히 지혜의 테이블로 걸어갔습니다. 지혜는 이철수와 대화에 집중하고 있어서 정욱이 다가오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만 투자금을 준비해 주시면. 지혜야. 정욱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혜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얼굴이 순간적으로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 김현주. 정욱이 지혜의 진짜 이름을 불렀습니다. 지혜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뭐라고 하세요? 너 진짜 이름이 김현주지? 그리고 이미 결혼했던 적도 있고? 레스토랑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이상한 분위기를 느끼고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지혜는 어떻게든 상황을 수습하려고 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러시면. 여기서 이래? 너 지금 또 다른 사람 속이고 있잖아. 정욱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우리한테 7억 원 받아먹고 도망간 주제에 또 다른 사람 돈 뜯어내려고? 이철수가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뭐라고요? 이분이 사기꾼이라는 말씀이세요? 지혜는 필사적으로 부인했습니다. 아니에요. 이 할머니가 착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처음 보는 분인데. 처음 본다고? 정욱이 가방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상훈과 지혜의 결혼식 사진이었습니다. 그럼 이건 뭐야? 우리 상훈이랑 결혼식 올린 사진이잖아. 지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주변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자 정말 사기꾼인가 봐. 무서운 세상이네. 박미경이 경찰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곧 레스토랑 문이 열리며 경찰 2명이 들어왔습니다. 김현주 씨, 혼인빙자 사기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합니다. 지혜는 마지막까지 저항했습니다. 이건 오해예요. 저는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하지만 경찰은 이미 모든 증거를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지혜가 정욱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당신들이 뭔데 나를. 우리가 뭔데? 너한테 인생 망가진 사람들이야. 정욱은 마침내 해낸 것입니다. 몇 달 동안 괴로워했던 복수를 완성한 것입니다. 하지만 기쁨보다는 허탈감이 더 컸습니다. 7억 원은 돌아오지 않고 상훈의 상처도 쉽게 아물지 않을 것입니다. 경찰이 지혜를 데리고 나가면서 박미경이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정말 수고하셨어요. 드디어 해냈네요. 정욱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레스토랑을 나서면서 정욱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이 걷히고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긴 악몽이 드디어 끝난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상훈에게 이 소식을 전해야 했습니다. 엄마, 집 앞에서 상훈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정욱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잡았어. 드디어 그 여자를 잡았어. 지혜가 체포된 지 일주일 후
정옥은 검찰청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현주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데 추가 진술이 필요합니다. 담당 검사는 사건이 생각보다 훨씬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청에 도착한 정옥과 상우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현주의 피해자가 총 8명입니다. 확인된 피해 금액만 30억 원이 넘어요. 검사의 말에 정옥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들보다 더 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건 전 남편 사건입니다. 검사가 파일을 펼치며 설명했습니다. 4년 전 사망한 남편의 보험금이 5억 원이었는데 사망 경위에 의문점이 많아요. 재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정옥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도 보험 수익자를 지혜로 바꾸라는 요구를 받았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저희도 위험했던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행히 일찍 발각되어서 큰 화를 면하셨어요. 한 달 후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혜는 사기, 사문서 위조, 그리고 전 남편 살인 교사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이 극히 계획적이고 악질적이며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혔다는 것이 판결 이유였습니다. 정옥은 법정에서 지혜의 마지막 모습을 봤습니다. 화려했던 외모는 온데간데 없고 초라한 죄수복을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지혜는 끝까지 자신은 억울하다고 주장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은 공동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박미경이 주도하여 피해자 모임을 만들었고 지혜의 재산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일부 재산이 남아 있어요.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개월 후 정옥은 1억 5천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잃었던 7억 원에 비하면 적은 금액이었지만 그래도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것만이라도 돌아온 게 다행이야. 정옥은 상훈에게 말했습니다. 상훈에게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지혜 사건을 겪으면서 정신적으로 성숙해진 것입니다. 엄마, 제가 너무 순진했어요. 이제는 정말 열심히 살겠어요. 상훈은 공무원 시험을 포기하고 작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괜찮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 이제 시작이야. 정옥은 아들을 격려했습니다. 40세에 시작하는 직장 생활이었지만 상훈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동료들도 성실한 상훈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지혜 사건은 언론에도 보도되었습니다. 연쇄 결혼 사기범 68세 시어머니가 직접 체포 같은 제목으로 뉴스에 나왔습니다. 정옥은 인터뷰 요청을 받았지만 대부분 거절했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야. 더 이상 떠들고 싶지 않아. 하지만 한 번은 예외적으로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비슷한 피해를 당할 뻔한 사람들에게 경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결혼은 신중해야 해요. 특히 돈 이야기가 먼저 나오면 의심해 보세요.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수군거림의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정옥 씨, 정말 대단해요. 웬만한 사람은 포기했을 텐데 나이가 들어도 정신 차리고 살아야 해요. 1년 후 상훈에게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인정받아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엄마, 이제 정말 새 출발이에요. 상훈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정옥도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결혼 사기 피해자들을 돕는 상담 봉사 활동이었습니다. 제가 겪은 일을 다른 사람들이 안 겪었으면 좋겠어요. 일주일에 2번씩 상담센터에서 봉사했습니다. 어느 날 정옥에게 감사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결혼 사기를 당할 뻔했다가 정옥의 조언으로 피해를 막은 70세 할머니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덕분에 제 노후 자금을 지킬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2년 후 상훈이 새로운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3년 선배 여성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신중하게 만나고 있어요. 정옥은 안심했습니다. 상훈이 진짜 어른이 된 것 같았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정옥은 상대방 부모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사기를 당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더 조심스럽습니다. 상대방 부모도 이해해 주었습니다. 오히려 더 믿음이 갑니다. 지혜는 2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2년의 징역형이 확정된 것입니다. 정옥은 더 이상 지혜에게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자업자득이야. 이제 우리 일이나 잘하자. 3년이 지난 어느 봄날, 정옥은 작은 텃밭에서 채소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상우는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 정옥의 생활도 안정되었습니다. 돌려받은 돈으로 작은 전셋집을 구했고 상훈의 월급으로 생활비를 마련했습니다. 엄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상훈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고생이 아니야. 우리가 더 강해진 거지. 정옥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녁 무렵 정옥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평범한 하루였다. 하지만 이런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안다. 상훈이도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해하고 나도 건강하게 살고 있다. 지혜 때문에 힘들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 모두 더 성숙해진 것 같다. 창밖으로 보이는 골목길에는 봄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따뜻한 햇살이 작은 집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정옥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68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것입니다. 내 자식은 내가 지킨다. 정옥이 중얼거린 이 말은 이제 현실이 되었습니다. 거짓과 절망을 이겨내고 진짜 희망을 찾아낸 것입니다.